미국 경제가 살짝이나마 성장 모멘텀을 되찾았다라는 신호를 더해준 거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S&P 마켓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리스 윌리엄스는 최근 상황은 기업 활동이 1월까지 7개월 동안 위축된 뒤에 성장 모멘텀을 다시 찾았다라는 신호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수치는 GDP가 연율 기준으로 2% 조금 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완전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국가 부도 가능성까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말들이 쏟아지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데이터로 나와주면 체감 온도가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파산할 경우에 국채 원리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 신용 디폴트 스와프 CDS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년 만기 CDS의 경우에 1.06%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만약 1년 안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로 국채 가격의 1.06%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만기 CDS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동성도 낮아서 지금의 급등 상황을 미국 디폴트 가능성 고조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신호이다 보니까 실제 디폴트 가능성은 낮더라도 시장은 안도하진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을 분위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창수시가 5월부터 관할구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안화 CBDC로 급여 전액을 지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창수시가 자리한 장수성은 이미 올해 1분기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2025년까지 CBDC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의 CBDC 적용은 블록체인 혁신 그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모든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공산당스러운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CBDC가 일상 저변으로 지금 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팩트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CBDC의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블 CBDC가 다른 국가가 발행한 CBDC와 함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러시아 통화정책규제기관의 수장이 제시했다라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루블과 다른 CBDC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걸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리플 레저라는 점, 이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증시 마감 이후에 우려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됐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었습니다. 증시 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12월 대비 총 예금이 4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4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1,044억 달러로 확인된 겁니다. 이건 1년 전에 1,620억 달러와 비교를 해도 35% 감소한 건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사실 상황을 더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번에 나온 수치에는 월가 대형은행들이 지원 사격했던 예치 금액이 포함됐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주축이 돼서 11개 대형 은행들이 추가적인 파산을 막겠다라며 300억 달러를 모아서 예치를 했었는데, 만약 이 300억 달러까지 없었다라면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치금은 60% 가까이 준 것이 됩니다. 과연 자력 갱생이 가능한 걸까, 이런 의문을 남기는 부분이고, 은행 시스템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화될수록 예치금이 대형 은행들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중소형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에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행동은 지난 2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7,800달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27,000달러까지 후퇴했는데 앞으로 더 높은 저점을 만들 수 있다라면 27,800달러를 돌파한 뒤에 30,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에서 30,000달러 상반까지 10,000달러 이상 수직 상승을 한 뒤에 최근 들어서 단기 하락이 나오고 있다. 상승 추세 중 단기 하락 조정은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차트에서 주요 레벨의 리테스트는 흔한 일이다. 지난번 비트코인 본격 상승 전 리테스트는 19,000달러 부근의 지지라인에서 진행됐는데 이번 조정은 25,000달러를 테스트한다라고 해도 이건 논리적이고 또 건강한 조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또 30,000달러 하방에서 횡보하면서 조정 기간을 갖는 것은 주요 저항을 뚫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기 전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7월 중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4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운동선수들처럼 움직이고 있다. 합, 스킵, 점프. 이 스킵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점프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합은 보통 제자리에서 한 발로 뛰는 상황, 또 스킵은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상황, 점프는 말 그대로 제대로 미쳐 뛰어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함께 공연 차트를 보면 저항 돌파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상황을 합으로, 또 이후에 살짝 반등하면서 나아가는 상황을 스킵, 그리고 나서 거대한 반등을 점프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합을 거쳐서 스킵 단계로 접어든 것이고 이후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거대한 펌핑을 의미하는 점프 단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2024년 말까지 15만 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차트 분석가들이 10만 달러, 15만 달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접할 수가 있지만 이게 또 레거시 금융에서 나름의 상징성을 가진 곳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그 체감 정도,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 판 주인공은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2024년 연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에서 비롯된 금융 시스템 위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른 위험자산 시장 안정화, 채굴 수익성 개선 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시작된 상승세를 타고 4월 들어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강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영국 정부가 나름의 미래 먹거리 찾기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영국계 대형은행이자 레거시 금융으로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을 제시한 것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곰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 높이는 대신에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300억 달러 삭감해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백악관은 만약 공화당의 부채 한도 관련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미국은 빠르면 7월에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회가 설정한 겁니다. 현재 31조 3,810억 달러로 잡혀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시킨 부작용이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달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미국은 세수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4월 세수 유입이 전년 동월 대비 29% 줄어들면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1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115.83bp까지 추가로 반등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일종의 보험으로 만약 1년 안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로 국채 가격의 지금 기준으로는 1.15%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빠르면 2-3개월 안에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개월물의 금리 차는 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요즘 해외 크립토 커뮤니티와 미디어에서 특히나 주목도를 높이는 키워드는 단연 브릭스입니다. 안 그래도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가 크립토 진영에는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브릭스의 확장성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한 국가가 19개 나라라는 와처그룹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식 가입 신청 국가가 13개 나라이고 비공식 신청 국가가 6개 나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이름들은 거론되진 않았지만 알제리와 이집트, 이란,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오일머니의 브릭스 진영 진입이 눈길을 끄는데, 브릭스는 이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구매력 측면에서 G7 진영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게 2025년을 지나서 2030년이 되면 그 갭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예측인데, 아직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포텐셜 상당하다라는 부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관심사는 브릭스 진영이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 국가들의 통화로 무역 결제를 이미 시작했고 브릭스 공용통화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린폴리스는 트럼프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을 역임한 조셉 설리번의 칼럼을 실었는데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브릭스 통화는 달러 지배력을 흔들 수 있다. 이 양반은 유로존과 브릭스의 차이점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유로존이 밀접한 영토에서 비슷한 생산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모여 있어도 글로벌 관점에서 이 경제 파워에 있어서 힘을 못 쓰고 있다. 반면 브릭스의 경우에는 대륙별로 국가들이 산재돼 있어서 다양한 상품의 역내 교역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5개국의 중앙은행들이 브릭스 내수용과 무역용으로 화폐를 이중 관리하는 그런 점은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고, 브릭스가 탈달러에 성공을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서 브릭스의 변화 상황은 세계 경제 다극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릭스 진영 자체 내부의 역내 교역은 충분히 가능하고 유로존과도 차별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달러의 소멸로 이어지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2030년 그 이후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브릭스 국가들의 CBDC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CBDC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건 예를 들면 러시아 루블 CBDC와 중국 위안화 CBDC가 서로 복잡한 별도의 교환 과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이걸 가장 잘 현실적으로 이미 구현하고 있는 솔루션이 리플의 ODL이고, 그렇다 보니까 CBDC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때마다 리플 레저와 XRP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브릭스 진영의 기축통화 반열 내지는 리저브 커런시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 어쩌면 달러 패권 이후의 통화 패권 시대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등 암호화폐 약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를 비롯한 피아트 머니가 무용지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상황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피아트 머니가 종이 쪼가리가 된 상황이고, 미국 달러 구매 한도를 국민 한 사람당 $200로 제한을 하고
달러 해외 송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상황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3만 5천 달러 정도 더 높은 수준인데 이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피아트 머니의 아포칼립스 버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입니다. 논란의 대상인 공화당의 부채 한도 법안은 진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부결시킬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역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여서 아주 그냥 역대급 정쟁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미국 경제 악화는 물론이고 미국의 경제적 위상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사실상의 비난성 멘트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 패권에 기스를 내는 시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르헨티나가 중국산 수입품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할 거라고 밝혔는데 4월에는 10억 달러 규모 수입 대금이 위안화로 결제되고 앞으로 월 평균 7억 9천만 달러 정도가 위안화로 지불될 거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변화 포인트는 선명합니다. 중국의 3월 대외거래 위안화 결제 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중국의 대외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한 비중은 48%이고 같은 기간 달러의 비중은 47%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 위안화 결제 비율은 사실상 제로였고 같은 기간 달러 비중은 83%로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위안화 비중이 늘면서 달러 비중을 추월했다. 이렇게 더 선명하게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단순 상품거래 위안화 결제 증가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전략가는 위안화 사용 증가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 채권으로 유입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중국 내 자본이 홍콩 주식으로 유출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상품 거래의 위안화 비중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그 속살을 까보니까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달려주긴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키워드는 역시나 경기 침체입니다. 특히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속보치가 1.1%로 나와줬는데 이건 시장의 전망치 2%의 절반 수준이자 지난해 4분기의 2.6%와 비교해도 엄청 빠진 숫자입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 투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1분기 민간 총투자는 1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역대급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가 민간 투자 영역을 완전히 얼려버린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힘을 더 실어준 것은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가 4.2%로 나타나면서 전기의 3.7%를 웃돈 상황입니다. 1분기 근원 PCE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보다 높은 4.9%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추가 금리 결정을 코앞에 둔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립자문협회 CFO는 성장률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긴축 통화 정책의 누적 효과와 은행권의 압박이 성장률을 마이너스 영역으로 밀어붙이면서 2분기에도 성장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32,400달러에 곧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메가폰 패턴을 완성해가면서 이미 하단 지지라인을 3번에 걸쳐서 지지받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단 저항이 자리한 33,0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을 꾸준히 견제해왔던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회복하며 인상 깊은 강세를 보여줬다. 이게 페이크아웃인지 아니면 채널 상단을 향한 돌파를 의미하는지는 종가 마감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를 보면 29,000달러 부근의 채널 중간에 파란색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지지받으면 채널 탑, 다시 말해서 30,000달러 돌파 시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여기서 빠지면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번 랠리가 페이크아웃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종가 마감을 29,500달러 부근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 양반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면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